1980년대는 술자리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1981년 제주에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으로 한 가장이 체포된 후 개인은 물론 가족마저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고인이 된 홍재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뉴스 후에서는 1년 전 KBS가 보도한 고 홍재화 씨 사건 재심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방송됐던 뉴스부터 보시죠. 고 홍재화 씨 인생을 바꿔놓은 건 29살이던 1981년 7월 27일 밤입니다. 동네 식당에서 술 먹다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한다. 전두환도 어려서 정치하긴 틀렸다고 말하다 벌어진 손님들과의 시비 때문입니다. 넉 달 뒤 영장도 없이 사흘간씩 2차례나 경찰에 불법 구금을 당했습니다. 국군 보안사령부인 한라기업사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래서인지 시시하는 눈치였고 그냥 거기서 갔다 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신 겁니다? 한라기업사라는 곳이요. 그곳에서 전기 고문까지 받았다는 게 홍 씨의 주장입니다. 그 몸에 흉터가 있었던 것들은 몸에 곳곳에 직접 보신 겁니까? 얘기해. 등에 못 보던 배 아주기 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그 절대 말리면 안 된다 해서 말리면 자기 죽은다라고 해주다 죽은다라고. 결국 국가보안법상 고무차량죄로 8개월형을 선고받은 홍 씨는 만기 출소 후 올해 사망할 때까지 37년간 조현병 증세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식당 종업원을 하며 두 아들을 키우는 등 고통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뒤늦게 조사한 결과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를 하도록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도 아픈 상태니까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해갖고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를 했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그거를 그냥 이해했을 것 같아요. 진실화해위원회는 고문 의혹에 대해 가혹행위는 의심되나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조사관 역시 고문에 대한 의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나 또는 고문이라는 어떤 그런 고통을 안고서 아마 그 스스로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홍 씨는 사망 전인 지난해 말 동생 도움을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은 1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태입니다. 오늘 홍재화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청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0년 가까이 기다려온 소식인데요. 고인을 대신해 아들인 홍창성 씨와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을 밀도 있게 조사했던 전 진실화해위원회 변대근 조사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이 이제 조금이나마 한을 푸셨을까요? 오늘 무죄 선고를 받으셨는데 유족으로서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늦게나마 돌아가셨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그냥 행복하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일단은 말씀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 지난해 돌아가셨죠. 네네네. 네, 만기 출소 이후에 조현병을 또 앓으셨다고 하던데 네네. 37년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신 건데 가족들 어떻게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저희 동생이랑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키우려고 항상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셔갖고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셨거든요. 네. 그냥 어머니한테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어릴 때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그 부모님 직업 내는 게 있습니다. 네, 아시죠? 예전에는 그랬었죠. 예. 그러면은 저나 동생이나 한 번도 아버지 직업을 적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아프셔가지고 일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예, 억울하기도. 예, 억울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태어난 것뿐 없는데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친구랑 어울리면은 그쪽 부모님들도 그런 내용을 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놀지 말라라 했었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아, 뭐 나름의 고충이 분명 있었을 텐데 네네네.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형을 살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그때 사건이 아시다시피 81년도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 버리니까 제가 그땐 2살이에요. 지금 40이 되는데 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솔직한 기억이 없어서 정확하게 대답은 못 해드리는데 주변 분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네에서 그러니까 작은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가 작은 동네인데 정말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저는 계속 아버지 아픈 모습만 봐가지고 그냥 근데 저기 보시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 네. 보면은 정말로 멋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입장에서 네. 뭐 상당히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족이나 다 힘든 일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그냥 평범한 가정처럼 하여튼 살고 있고 저는 아버지 일단은 이렇게 무죄된 것도 너무 행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없었으면은 지금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한 거를 평생 못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한을 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지금도 좀 울컥하신 아, 것 같은데. 조사관님, 고 홍재화 씨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좀 풀 수 있었던 건 2010년에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나요? 예.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이제 설치되었고 네. 위원회 안에서는 이제 조사 규칙에 따라서 진실규명 과정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비롯한 각종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쟁점으로는 이제 이 사건과 같은 확정 판결 사건으로 인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큰 관점으로 이제 불법 구금 여부, 그리고 과국행위 여부, 그리고 사건의 조작의 여부 등을 이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을 진실화해위원회 본회의에서 자료 내용들을 검토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지만 불법 구금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무죄 선고가 조사님께도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주요한 증거 사실들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다행히 재심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저도 또한 이제 과거에 피해자 홍재화 씨와 같은 아픔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80년 5월에 이제 대구에서 대학생인 시절 때 비상계엄 반대 등 전두환 퇴진 등을 외치다가 학생 신분인데도 54단 영창에서 약 90여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하면서 구타 등의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사회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징역형을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홍재화 씨에 대한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겪은 어떤 그 길들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일을 아마 겪은 것으로 제 스스로도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가혹행위 등의 어떤 개입 여부가 분명해지는 듯한데 불행히 또 가혹행위에 대한 어떤 사실적 어떤 조사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고모무
고문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는데 아직까지 가혹행위라고 이제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판결로 인해서 뭐 관련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 지금 현행법으로는 다시 조사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즉 관련 법에 의해서 수사관이 불법 행위를 했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인 부분인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최근에 이제 알려지고 있는 화성 8차 살인 사건에 대한 진범이 누구다, 그리고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다라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된 그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암흑의 그분은 수사관으로부터 자만 재우기부터 해서 꿇어앉혀서 오랫동안 있기, 그런 가혹행위를 했는데 수사관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 진실화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수십 건의 진실규명을 해낸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 수사관으로 수사에 종사했던 담당 수사관들은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수사관 한 사람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다가 위정 혐의로 이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 어쨌든 진실화위원회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요. 국가 사과를 권고를 했는데 혹시 사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나중에야 그 문서를 보고 알았는데요. 일단은 저희 가족은 전혀 사과를 받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사과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과를 못 받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뭐 이제라도 국가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 혹시 국가에 바라는 거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아버지는 늦게나마 일단 명예회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꼭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그냥 나라에 바라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 막걸리 보안법 사건 피해 가족에 대해 국가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보상으로 고인과 유족들의 한을 좀 씻겨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